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세원입니다. 저는 지금 숙명여대 기초대학부에서 이렇게 과학의 역사, 그리고 뭐 과학과 사회의 관계, 이런 식의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박사 논문을 받은 거는 미국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옛날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생명과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약간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고, 작년에 거의 한 1년쯤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년 전쯤에 대학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임성민 선생님이 오셔서 뭐 질문 패널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약간 답을 하기 곤란했던 그런 질문도 있어서 나중에 저녁 식사에 안 오신 거를 한편 아쉬워하면서도 한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전자 과연 마법의 타단인가라고 하는 약간은 좀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제 강의 결론은 마법 타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법 타단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정도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방금 허인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현대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건 아무도 의심할 수 없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서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건 분명합니다. 그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전자 편집 기술이 우리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막 플로톤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과는 약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 이야기는 방금 말씀하신 약간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약간 유전자 연구,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약간 인문학적인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마법 타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우선은 마법 타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를 말씀드리면 파울 에어리시라고 하는 독일의 세균학자이면서도 화학자이면서도 의사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 사람이 원래 했던 거는 세균이나 세포에 어떻게 염색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옛날에 과학 실험을 하면 이런 접시에 세균 염색해서 막 색깔을 알아보는 그런 실험 하잖아요. 오늘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이 파울 에울린이고 이 사람이 이게 화학 물질을 갖고 생명체에 넣었을 때 어떻게 염색되는가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화학 물질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질병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질병의 원인균, 병원균에 대해서 화학물질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럼 화학물질로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화학요법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사람이 만든 하나의 화학치료제 그게 바로 탈바르산 606이라고 하는 매독을 치료하는 화학치료제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면서 이 탈바르산 606을 매독 환자한테 넣었을 때 다른 사람의 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딱 원하는 특정 병원균만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마법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타단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연구를 하다가 1910년에 이게 여러 비소라고 하는 화학물을 섞어서 여러 화학물을 만들어서 쥐와 이렇게 물고기한테 막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하다가 606번째 화학물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것이 매독균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다고 해서 1910년에 탈바르산 606이라고 하는 상표명을 갖고 화학치료제를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중에 30년 뒤에 페니실린이 이제 상용화 되는데 페니실린이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이 탈바르산이라고 하는 화학 치료제가 매독을 치료하는데 당시 유럽에서 상당히 큰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고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한 10% 정도가 매독에 걸려 있어서 상당히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페니실린 이전에 매독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래서 매독균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신비한 그런 마법 같은 탄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탈바르산 606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했는데 이 탈바르산 606을 환자한테 주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분말 형태로 물에 섞어서 녹인 다음에 정맥 주사를 해야 되는데 자칫 실수만 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얼마만큼을 주입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탈바르산을 투여받고 뭐 환자가 더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기 환자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었던, 약간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1910년에 탈바르산 606이 나오고 12년에, 2년 뒤에 좀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약간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는 매독이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인데 당시 유럽 사회에서 매독 걸린 사람들은 약간 부도덕하고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야. 이런 식의 도덕적인 담론이 있었는데 이런 탈바르산 같은 약이 그런 신의 징벌을 막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거는 약간 목숨 약이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벌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 약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도덕적인 비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법 탄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런 화학 치료가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맞죠. 매독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은 건 맞지만 기술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었고 당시 유럽에서는 약간 도덕적인 어떤 비난들도 분명히 있었던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마법 탄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야기를 한 것이 뭐 이 그림은 앞 발표에서도 나온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번 노벨 화학상을 받은 두 분의 과학자의 연구가 실제로는 뭐 노벨상 홈페이지를 가지고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헐스번 유전자 합의는 2012년에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곧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했던 그래서 매년 왜 올해는 얘 안 받니? 언제 받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상당히 생명과학에서는 너무나 센세이션한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 홈페이지를 가면 실제로는 생명과학의 거의 혁명적인 변화, 신기원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극찬을 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탈바르산 606처럼 이런 인류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마법 탄환과 같은 그런 기대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다 말하는데요. 유전자 가위를 갖고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서 이걸 약간 편집을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이런 지방을 하얀색 지방을 검정색 지방으로 유전자를 바꾸면 이게 신체 내에서 좋은 효과를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의 세포 아니면 생명체의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찾아서 그거를 바꾸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신문 기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불과 나온 지 10년도 안 된 유전자를 편집하는 너무나 대단한 기술이 인류가 안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방금 허윤호 선생님은 이렇게 농업이나 식품이나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이 너무나 큰 기회를 주고 있고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을 하지만 저는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방금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중에 하나가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허경풍이라고 하는 중국의 남방과학기술대학교의 과학자가 2018년 11월 달에
관련된 과학자들이 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내가 유전자를 편집한 배아를 만들었고 일이 안 걸리게끔 그 배아를 여성의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해서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났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생명과학계가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지금 허영프의 교수는 작년 12월 날, 2009년 12월 달에 재판을 받았고 징역 3년에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원 가까이 되는 벌금을 이렇게 재판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어째 되고는 약간 뉴스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법적인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허니프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뭐 데니스 레브니코프라고 하는 또 다른 교수가 나도 허니프처럼 A이 안 걸릴 수 있게끔 유전자를 바꾸는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약간 논란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 말고 청각장애가 있는 그런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청각장애가 없게끔 유전자를 바꾼 다음에 아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이렇게 유전자를 편집하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게 너무나 큰 장밋빛 미래를 갖고 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논란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 특히나 사람의 생식세포 허윤호 선생님이 뭐 사람의 체세포, 뭐 혈액병이나 이런 체세포를 바꾸어서 병을 고치는 거는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나 아니면 수정란이나 배아 같은 이런 것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유전자를 바꾸는 연구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만 그렇느냐?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유전자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거의 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한 50년 가까이 됐고 초창기부터 유전자를 바꾸려고 하는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간단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이런 단세포 생물들의 유전자를 바꾸는 연구들이 성공을 했을 때 이미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3년에 허버트 보웨어와 스탠리 코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두꺼비와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바꿔서 서로 결합을 시키는 자연에 없는 새로운 생명체를 유전자를 결합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 DNA 재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실험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나 센세이션하지만 과연 이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과학자들 사이에 있었고 실제로 7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아실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 네노라 하는 과학자들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폴 버거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유전공학, 생명공학을 했던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과학자인데 아실로마라고 하는 곳에 과학자들과 뭐 언론인들, 이에 대한 법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 등등 한 140명쯤이 모여서 과연 유전자를 바꾸고 결합을 하는 이런 생명과학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뭐냐면 과연 DNA를 바꾸어서 재조합하는 기술이 실험실에서 할 때 얼마나 안전하게 진행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실험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고 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 너무나 큰 피해가 날 거기 때문에 과연 실험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고 이게 사회에 영향을 안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구자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런 회의를 했고 실제로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1년 뒤에 미국 NIH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이 회의에서 약간 빠져있는 주제는 과연 이렇게 유전자를 바꾸고 결합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 아니면 이것이 과연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사실 많이 안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연구자들이 이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실로마 회의 이후에 아실로마 회의 때는 그냥 간단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받고 결합하는 거였는데 90년 넘어오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2000년 넘어와서 인간 게놈이 다 해독되면서 사람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활발해졌고 그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간단한 단세포 생물이나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뭐 유네스코 같은 곳에서 실제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어떤 관련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크리스퍼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나왔고 그래서 2015년에 미국에서 이런 인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커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타입인데요. 여기에 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했고 실제로 이 회의는 뭐 미국의 NSA, 그다음에 뭐 의학 아카데미, 영국의 로열 소사이어티, 뭐 중국의 과학 아카데미 등 상당히 많은 연구에 모여서 고민을 했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네이처에 이제 7개 나라의 이 관련된 연구자들이 인간 유전자에 대해서 편집하는 이런 연구를 잠깐 멈추자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2009년 3월 달에 하면 몇 달 전에 중국에서 허영프이가 이렇게 유전자 편집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뭐 그 허영프이 애인이 그냥 일탈을 한 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는 본물이 터진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는.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네이처에 편지를 보내서 잠깐 멈추고 고민을 해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모라토리엄 제안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름을 올린 여러 교수들이 아까 말한 폴 버그 같은 상당히 저명한 생명과학자나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샤르팡트 교수나 아니면 MIT의 펑진 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좀 다음날 교수는 여기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후에 계속 이런 연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는 거고. 실제로 이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는 연구자들도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미국의 NAS나 아니면 영국의 로열 소사이어티 같은 과학자 단체가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는 특히나 생식세포, 체세포가 아니라 생식세포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요. 2019년 9월 달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체세포 말고 인간의 생식세포를 바꾸는, 유전자를 바꾸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몇 달 전에 보고서를 하나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 가능한 인간의 게놈을 에디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보고서가 몇 달 전에 나와 출판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유전될 수 있는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을 할 때 우선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임상 단계, 전임상 단계, 각 단계마다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이 연구를 허용하기 전에 어떤 규제를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강력한 조직을 하나 만들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 각 나라의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는 약간은 좀 살펴봐야 돼요. 결국에는 아까 뭐 질문도 나오긴 했는데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허윤호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전자 편집증의 안전성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향후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또 하나는 아까 질문 나온 것처럼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는 게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그리고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것과 더 뛰어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것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다운증 같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것과 우생학적으로 바꾸는 것은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과연 그 경계가 얼마나 분명한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유전자가 사람의 어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그거를 바꾸면 어떤 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바꾸는 것을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뭔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게임을 많이 하는 게임 중독이 질병인가 아닌가 이게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작년에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 분류 코드에 넣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고 계속 논란이 안 끝나고 있는데 게임을 많이 하는 이게 막 중독이라고 말하는 게 질병인가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야기한 게 비만이다. 가령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40대 중반의 아저씨는 약간 배도 나오고 뚱뚱하면 성공을 했구나. 그리고 약간 말랐으면 저 아저씨 뭐 안 풀리네? 이런 식의. 제 나이 또래의 어떤 아저씨는 좀 뚱뚱해야지만 좀 여유 있고 성공한. 근데 20년 전부터 제 나이 또래의 사람이 배가 나와 있으면 자기 관리 안 하고 성인병의 위험이 있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비만이라고 하는 게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질병 분류 코드에 보면 비만이 질병 분류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비만이 질병이다 아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미국 의사협회에서 13년에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할 거냐 말 거냐 갖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질병이 뭐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것과 더 뛰어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걸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질병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유전자 연구가 기술적인 한계 아니면 윤리적인 질문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오늘날의 그런 유전자 연구, 생명과학 연구가 상당히 상업적인 맥락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거치게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보통 1980년에 미국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간단한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바꿔서 자연에 없는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들었는데 아난다차카나마키라고 하는 미국의 미생물학자가 자연에 있는 여러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잘라서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자연에 없는 박테리아를. 근데 이 박테리아가 뭘 하는 애냐면 기름이나 석유 찌꺼기를 분해할 수 있는 아주 유용성이 높은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내가 만든 시간 내 거야 라고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처음에 특허가 안 나왔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자연에 있는 건데 왜 그게 네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몇 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다가 1980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자연에 있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거는 맞지만 그 박테리아를 잘라서 붙이는 거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특허를 줘야 된다라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생명체는 이 사람께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1980년에 미국의 바이올 법이라고 하는 법이 하나 만들어있는데 이 법은 뭐냐면 대학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펀드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학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의 예산으로 연구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특허를 내고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학업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실제로 미국에서 생명과학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배경에는 약간 상업적인 맥락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미국의 많은 대학의 연구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연방 정부의 펀드를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게 약간 돈이 될 것 같으면 특허를 내고 바이오 벤처를 만들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이때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바꾼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를 바꾸고 나서 이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거야라고 하는 특허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옹코마우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암을 연구하는 랩이었는데 생리의 몸에서 종양이 발생할 수 있게끔 유전자를 바꾼 다음에 얘는 자연에 없는 거고 우리가 만든 거니까 특허는 달라라고 해서 특허가 나오고 1994년에는 미국 칼젠이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에서 토마토의 유전자를 바꾸어서 오래 보관을 하거나 멀리 보내도 토마토가 이렇게 상하지 않는, 후성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플레이버 세이버라고 하는 유전자를 바꾼 토마토를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시작하는 그게 GMO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 식물의 유전자를 바꾸면서 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유전자에 대해서도 그 유전자를 연구하고 그 유전자의 DNA 시퀀스를 분석하는 회사가 특허를 얻는 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RC의 유전자는 뭐 다 아실 텐데 사람의 염색체 13번, 17번에 있는 유전자고 원래는 종양, 암세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특히나 여성의 유방과 난소암에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 메리 컬리어 킹이라고 하는 당시 60%에 있었던 교수가 1990년에 발견을 했는데 그때 발견했을 때는 유전자가 있어 이거는 알았는데 이 유전자의 DNA 시퀀스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돌연변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하는 수많은 기술을 연구를 하다가 미리언 제네시스라고 하는 유타 대학교의 생명과학자들이 만든 바이오 회사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BRC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96년에 특허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인데 여러분 제 몸에 있는 유전자인데 그거를 가장 먼저 분석한 바이오 회사가 특허를 얻고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 한동안은 BRC의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검사 비용이 $3,000 가까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에서 400만 원. 왜냐하면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아주 높다는 거죠. 지금은 그 특허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미리어드사가 BRC의 유전자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시민단체, 특허 관련된 단체들이 사람의 유전자를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는 게 약간 말이 안 된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이 5년 동안 진행이 되어서 2010년에 첫 번째 재판은 원고가 승소했고 특허를 취소해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특허가 맞다라고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재판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2013년 6월 달에 마지막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BRC의 유전자는 사람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고 이거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특허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보시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체에서 DNA를 뽑아내는 거는 산에서 검을 해거나 아니면 그 강에서 사음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금을 해는 방법 아니면 사금을 모으는 방법 그것은 특허를 줄 수 있지만 금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줄 수 없다. 자연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 이런 것은 특허를 줄 수 있지만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특허를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전에는 검사 비용이 3,000달러 가까이 됐는데 이 소송이 끝나고 특허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검사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내외 한다고 합니다. 훨씬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970년대부터 유전자 연구를 하는, 유전자를 바꾸는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때부터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실제로 80년 넘어오면서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약간 상업적인 맥락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학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는 와중에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허경풀 교수가 2018년에 속된 말로 사고를 쳤던 이 허경풀 교수가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면서 이 사람은 다이렉트 지노믹스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바이오 벤처의 CEO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험을 했던 곳이 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부부를 데리고 와서 실험을 하고 이렇게 출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대학 교수지만 나는 전통적 의미의 대학 교수는 아니고 약간 연구를 좋아하고 연구를 자사하는 약간 사업가다, 기업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 유전자를 연구하는 맥락들에서 약간 상업적인 측면들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이번 워크숍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여서 약간 고민을 한 게 최근에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잖아요. 정부 산하에. 그 위원회에 있는 큰 지도를 보면 이런 과학기술, 특히나 빅데이터나 AI 같은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시켜서 산업이나 경제를 상당히 활성화를 하고 이제 사회제도를 바꾸는 이런 큰 축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명과학기술, 유전자 연구들도 이런 맥락들로 가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업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명과학기술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춘재미 미국 특허를 얼마에 얻었다거나 아니면 하라고 하는 독일의 회사도 유전자 편집 특허를 얻었다거나 등등등 이런 모습들이 계속 뉴스에 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편집 기술, 특히나 크리스퍼 이 기술은 마법 탄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마법 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는 바라지만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그런 한계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뛰어넘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약간 윤리적인 문제들. 다 쉽지 않은 무생각은 나빠, 병을 고치는 건 좋아. 이렇게 말을 간단히 하기에는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약간 미묘한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생명과학 기술이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약간 상업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그게 만약 틀렸어, 거부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이 발전을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경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바이오 의학 관련된 벤처가 450개 가까이 될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벤처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생명과학 기술이 이런 상업적 맥락으로 발전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이냐. 특히나 생명과학 기술이 단순한 생명,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약간 좀 더 윤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인데 이거는 무조건 공공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거는 상업적으로 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생명과학 기술이 공공되다라고 말을 하면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겠어요? 그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네 연구도 공공되니까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한다라면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노벨수상위원회에 있는 뭐 또 하나의 이번 노벨 화학상에 대한 멘트인데요.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너무나 대단하지만 여기에 약간 비윤리적인 어떤 사례들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하자라는 멘트, 마지막 멘트는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건데요. 그러면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하자라고 말했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강연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최근 돌아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건 맞는 말씀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제재라던가 어떤 논의라던가 이런 기구라던가 뭐 그런 어떤 집단 이런 활동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좀 이런 특히 뭐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요. 예, 좀 그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부분에 뭐 계속 정확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한테 말씀 좀 힘들지만 실제로 제가 받는 일감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담론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약간 좀 이렇게 무마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요. 특히나 뭐 생명윤리, 유전자를 연구하거나 유전자를 검사하고 바꾸는 이런 것들에서 뭐 생명윤리법도 있고 이런 생명윤리법을 좀 더 바꾸려고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지난 몇 년 동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생명윤리 정책원 같은 그런 기구에 대해서 교도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관련된 과학 연구자들이 계속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모임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결론이 계속 안 나오고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몇 년째 제 알기로는 그렇기도 하고 법이 바뀌는데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들이 공개적으로 꺼내는 것들이 아주 이렇게 쉽지 않아지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제가 하나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첨단 재생의료 관련법이지 않습니까? 첨생법이 산업을 진흥한다고 뭐 해서 많이 만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뭐 이렇게 요약해서 강의한 적도 있고 이런데 사실 우리나라 규제가 전 세계 최고라고 사실 연구자들은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길 가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었을 때의 벌금과 징역형보다 사실은 그 유전자 동의를 안 받았을 때 벌금이 훨씬 더 많거든요. 동의 안 받고 그냥 했을 때 벌금이 훨씬 많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연구윤리나 이런 거를 하는 분들하고 산업계하고 늘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DTC라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를 회사에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규제가 이제 풀렸다는데 하나만 풀고 나머지는 그냥 그 하나는 샘플로 풀어주고 안 푼다고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첨생법은 이제 저도 이제 바이오 벤처를 하고 있어서 되게 예민하게 저긴데 아직 공부를 못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나 이런 데 대한 거는 사실 크게 이제 생각을 많이 못 해보긴 했는데요. 사실 첨생법의 그 방향하고 실제로 어떤 그런 그 업계의 그 요구 사항이랑
그 사실 시민사회단체의 그 우려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네요. 잘 첨단법은 제가 정확하게 많이 알지는 못해서 제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딱 콕집어서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생명과학을 뭐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걸로서 뭐 벤처를 만드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제가 아무리 풀려도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막혀 있는, 너무나 보수적인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반면 뭐 생명론을 연구하시거나 시민단체에서는 그거를 한번 물꼬가 트이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약간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과학 기술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죠. 매년이 아니라 몇 달, 뭐 하루하루 과학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특히나 이런 생명과학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은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논문이 나올 때마다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법은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법이라는 게 너무 빨리 바뀌면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법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주범인데 어제 법이랑 오늘 법이 바뀌면 불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약간 안 바뀌려고 하는 윤리는 그런 속성이 있고, 과학기술은 빨리 바뀌려고 하는 이런 속성인데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항상 갈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생명윤리법이나 첨단재생법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큰 방향을. 근데 현재로서는 뭐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견이 너무 많고 방향에 대해서도 너무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이거는 되게 길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한편으로 오늘 말씀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담론이 뜨면서 이런 고민을 약간 좀 이렇게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고민을 좀 약간 이렇게 무마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은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